펜타곤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310억 달러짜리 미국 정찰위성 8기가 하룻밤 만에 전부 먹통이 됐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눈을 뜨고 있는 위성이 하나 있었습니다. 3주 전 미 국방부 차관보가 장난감이라 비웃고 자료를 쓰레기통에 던진 바로 그 한국 위성이었습니다. 백악관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세계 최강 미국이 한국에 무릎 꿇은 충격적인 전말을 지금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화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펜타곤 지하 3층 국가지휘센터의 비상등이 미친 듯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310억 달러를 쏟아부은 미국의 정찰위성 시스템이 단 하룻밤 만에 전부 먹통이 되었습니다. 8기의 최첨단 정찰위성이 동시에 눈이 멀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오펙 위성 3기도 블라인드 상태. 전 세계 서방 진영의 하늘 위 눈이 통째로 꺼져버린 겁니다. 그 순간 백악관 상황실에서 걸려온 한 통의 전화가 제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었습니다. 캠벨 차관보, 지금 중동 상공을 볼 수 있는 위성이 있기는 합니까? 대통령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32년간 미국 국방부에서 정보 감시 정찰 체계를 총괄해온 더글러스 캠벨. 그게 저입니다. 미국의 하늘 위 눈을 만들고 키우고 지켜온 사람. 연간 310억 달러의 정찰위성 예산을 집행하며 전 세계 어떤 나라도 미국의 눈을 피할 수 없다고 자부해왔던 사람. 바로 저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저는 난생 처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공포를 맛봤습니다. 심장이 조여오는 것 같았습니다. 양손이 부들부들 떨려서 수화기를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목구멍이 바싹 말라붙었고 식은땀이 등골을 타고 허리까지 흘러내렸습니다. 대통령 각하, 현재 가용한 정찰 자산을 긴급 점검 중입니다. 곧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화기를 내려놓는 제 손은 여전히 떨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공포는 따로 있었습니다. 제가 3주 전에 저지른 일 때문이었습니다. 3주 전, 저는 한국의 정찰위성 기술을 장난감이라 불렀습니다. 한국국방과학연구소 방문단의 브리핑을 5분 만에 잘라버렸습니다. 그들이 내민 기술 자료를 읽어보지도 않고 쓰레기통에 던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310억 달러짜리 미국의 눈이 전부 멀어버린 이 순간, 제가 장난감이라 비웃었던 그 한국 위성만이 유일하게 중동 하늘 위에서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소름 돋는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야기는 3주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날은 워싱턴에 첫눈이 내리던 겨울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펜타곤 4층에 위치한 제 집무실에서 아침 브리핑 자료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알링턴 국립묘지의 하얀 비석들이 눈에 덮여가고 있었고 집무실 안에는 간 내린 블랙커피의 쓴향이 감돌았습니다. 32년 경력의 아침 루틴이었죠. 브리핑 자료를 훑고 위성 궤도 보고서를 확인하고 NRO 국장과 통화하는 것.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었습니다. 그때 비서실장 토머스가 문을 노크했습니다. 차관보님, 오늘 오전 10시에 한국국방과학연구소 방문단이 도착합니다. 위성기술 교류 프레젠테이션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한국, 무슨 위성기술? 지난달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합의된 건입니다. 한국 측이 자국의 신형 정찰위성 기술을 소개하겠다고 했고 장관님께서 예우 차원에서 수용하셨습니다. 저는 속으로 코웃음을 쳤습니다. 예우 차원. 그 말이 전부를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진짜 중요한 기술이었다면 예우가 아니라 전략적 필요로 만남이 잡혔을 겁니다. 한국의 위성 기술이라 솔직히 제 머릿속에 한국 위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거의 제로에 가까웠습니다. 미국이 가진 정찰위성 자산의 규모를 아십니까? KH-11 계열 광학위성만 해도 해상도가 10cm급입니다. 지상에 놓인 신문의 헤드라인을 우주에서 읽을 수 있는 수준이죠. 여기에 레이더 위성, 전자정보 수집 위성, 적외선 감시 위성까지 합치면 미국은 상시 30기 이상의 정찰위성을 궤도에 띄우고 있습니다. 연간 예산만 310억 달러, 한화로 약 43조 원입니다. 반면 한국은 어땠습니까? 공식적으로 해상도 50cm급 위성을 몇 기 운용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우리 눈에는 구글 지도에서 위성 사진 보는 것과 크게 다를 바 없었죠. 체급 자체가 달랐습니다. 프로 복서와 동네 체육관 아마추어를 같은 링에 세우는 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런 기대 없이 10시 회의에 들어갔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기대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 짜증이 났습니다.
이란 핵 문제로 중동 정세가 급박하게 돌아가는 판에 한국 위성 구경이라니 시간 낭비라는 생각뿐이었습니다. 펜타곤 4층 특별 브리핑실은 30명이 앉을 수 있는 중형 회의실이었습니다. 정면에 대형 스크린이 걸려 있고 각국 국기가 양쪽 벽면에 도열해 있었습니다. 미국 측에서는 저를 포함해 엔하로 국장 빅터 모리슨, 우주사령부 연락장교, 국방정보국 분석관 등 12명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한국 측은 7명이었습니다. 수석연구원을 필두로 위성개발팀 엔지니어들이 단정한 양복 차림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빈틈없이 정리된 프레젠테이션 자료가 들려 있었습니다. 눈빛이 진지했고 걸음걸이에 자신감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것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형식적인 악수가 오갔습니다. 한국 측 수석연구원이 제 손을 잡았을 때 그의 손바닥에서 느껴진 두꺼운 굳은 살이 인상적이기는 했습니다. 연구실에서 직접 장비를 만지는 사람 특유의 손이었죠. 하지만 저는 그런 디테일을 일부러 무시했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이 시작되었습니다. 한국 측 수석연구원이 스크린 앞에 섰습니다. 오늘 소개드릴 것은 저희 차세대 다목적 정찰위성 시스템입니다. 기존 광학 촬영에 더해 합성개구 레이더, 다중대역 동시 운용, 그리고 위성 탑재형 엣지, 컴퓨팅 기능을 통합한 새로운 플랫폼입니다. 스크린에 위성의 3D 모델링이 떴습니다. 작았습니다. 미국의 KH-11이 버스만한 크기인데 비해 한국 위성은 승용차 절반 정도 크기밖에 안 돼 보였습니다. 제 옆에 앉은 빅터 모리슨이 저한테만 들리도록 속삭였습니다. 저거 크기 좀 봐. 우리 위성 태양 전지판 한 짝보다 작은데 저걸로 뭘 찍겠다는 건지. 저는 입꼬리를 올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빅터의 말이 맞았습니다. 위성의 세계에서는 크기가 곧 능력이었습니다. 렌즈가 클수록 해상도가 올라가고 태양 전지판이 클수록 전력이 넉넉하고 연료 탱크가 클수록 오래 버팁니다. 물리학의 기본 법칙이었죠. 한국 수석연구원이 다음 슬라이드로 넘겼습니다. 저희 시스템의 핵심은 크기가 아닙니다. 두뇌입니다. 위성 내부에 탑재된 고성능 AI 프로세서가 촬영과 동시에 실시간 분석을 수행합니다. 기존 위성이 사진을 찍어 지상으로 보내고 지상에서 수일간 분석하는 방식이라면 저희 위성은 촬영 즉시 결과물을 도출합니다. 지상으로 전송하는 것은 원본 데이터가 아니라 분석이 완료된 최종 보고서입니다. 흥미로운 주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들을 마음이 없었습니다. 이미 결론을 내린 상태였으니까요. 5분이 지나자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잠깐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한국 측 수석연구원이 슬라이드 리모컨을 든 채 저를 바라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상적인 프레젠테이션입니다. 저는 일어서면서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제 눈빛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걸 스스로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성 정찰의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해상도입니다. 여러분의 위성은 공식적으로 몇 센티미터급입니까? 한국 수석연구원이 잠시 침묵한 뒤 대답했습니다. 현재 운용 중인 시스템은 50cm급입니다. 하지만 차세대 시스템은 15cm급까지 확보했고 레이더 모드에서는 해상도만으로 판단할 수 없는 차원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15cm.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번에는 숨기지도 않았습니다. 15cm. 우리는 10cm입니다. 그리고 차세대는 5cm 이하를 목표로 하고 있죠.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저 숫자의 차이가 뭘 의미하는지 모르는 분은 안 계시겠지만 설명드리자면 이건 약간 더 잘 찍힌다 수준이 아닙니다. 완전히 다른 세계입니다. 한국 수석연구원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차분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차관보님, 해상도는 중요한 지표이지만 유일한 지표는 아닙니다. 저희가 오늘 보여드리고 싶은 것은 악천후 환경에서의 관통 능력과 실시간 처리 기술입니다. 기상 악화 시 광학위성은 무용지물이 되지만 저희 시스템은 제가 그의 말을 잘랐습니다. 고마운데 그 정도면 됐습니다. 저는 손을 내저으며 의자에 다시 앉았습니다. 빅터, 의견 있나? 제가 엔하로 국장 빅터 모리슨에게 발언권을 넘겼습니다. 빅터는 기다렸다는 듯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그는 입가에 비릿한 웃음을 머금고 한국 측을 훑어보았습니다. 실례가 안 된다면 한 가지 여쭤봐도 됩니까? 여러분 위성이 현재 궤도에서 운용 중인 기수가 몇 기입니까? 한국 측 엔지니어 한 명이 대답했습니다. 현재 5기입니다.
오기. 빅터가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경멸이 묻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상시 30기 이상을 운용합니다. 예비 기체까지 합치면 50기가 넘죠. 위성 정찰이라는 건 시스템입니다. 한두 기 띄워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진 오기로는 특정 지역을 하루에 몇 번이나 촬영할 수 있습니까? 재방문 주기가 몇 시간입니까? 한국 측이 대답하려 했지만 빅터가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수사적 질문입니다.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여러분의 기술이 아무리 뛰어나다 해도 오기로는 지구를 감시할 수 없습니다. 그건 장난감이에요. 멋진 장난감. 하지만 장난감은 장난감입니다. 장난감. 그 단어가 브리핑실 안에 메아리쳤습니다. 한국 측의 표정이 일제히 경직되었습니다. 수석 연구원에 악수할 때 느꼈던 그 두꺼운 굳은 살. 그 손이 주먹을 쥐는 것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빅터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시계를 봤습니다. 회의 시작 12분이 지났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기술 발전에 박수를 보냅니다. 하지만 솔직히 현 단계에서 미국의 정찰 체계에 한국 위성 데이터를 연동할 필요성은 보이지 않습니다. 장비 수준이 맞지 않으면 시스템에 연결해봤자 노이즈만 늘어납니다. 한국 수석 연구원이 마지막으로 한마디 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또렷했습니다. 차관보님, 하늘이 맑을 때는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진짜 눈의 가치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드러나는 겁니다. 그날이 오면 생각이 달라지실 겁니다. 저는 그 말을 흘려들었습니다. 아무것도 안 보이는 날이 뭔데? 310억 달러짜리 우리 시스템이 못 보는 걸 한국의 5기짜리 위성이 본다고? 농담도 적당히 해야죠. 한국 방문단은 조용히 자료를 정리하고 브리핑실을 나갔습니다. 마지막으로 나가는 수석 연구원의 뒷모습이 유난히 굳었습니다. 분노를 삼키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빅터가 씩 웃으며 저에게 말했습니다. 더그, 잘 처리했어. 솔직히 장관이 이 미팅을 잡은 것 자체가 시간 낭비였지. 한국 위성 데이터를 우리 시스템에 연동하면 오히려 데이터 품질이 떨어져. 구글 어스 수준의 사진을 군사 등급 네트워크에 넣을 수는 없잖아. 저도 웃었습니다. 빅터의 말이 옳다고 확신했으니까요. 그 확신은 3주 뒤에 산산조각이 납니다. 하지만 그때의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제가 쓰레기통에 던진 그 기술 자료가 얼마나 대단한 것이었는지를. 제가 장난감이라 비웃은 그 위성이 곧 미국의 목숨줄을 쥐게 될 거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 저녁, 저는 알링턴의 자택에 돌아와 와인 한 잔을 마시며 한국 방문단의 일을 까맣게 잊었습니다. 3주 뒤, 잠에서 깨어난 건 새벽 3시였습니다. 침대 옆 보안 전화기가 붉은 빛을 내며 울리고 있었습니다. 빨간 전화기가 울린다는 것은 한 가지를 의미합니다. 국가 비상사태. 차관보님, 중동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지금 즉시 펜타곤으로 오셔야 합니다. 제 운전병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알링턴에서 펜타곤까지 차로 7분. 이 7분 동안 보안 태블릿으로 전달받은 상황 보고서는 제 혈압을 급격하게 끌어올렸습니다. 6시간 전, 적국의 핵시설에서 대규모 활동이 포착되었습니다. 지하 벙커에서 미사일 이동 징후가 있었고 핵탄두 장착 가능성이 보고되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위치와 규모를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우리 위성이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펜타곤 지하 3층 국가지휘센터에 도착했을 때 그곳은 이미 전쟁터였습니다. 30개의 대형 모니터가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지만 그중 절반은 정적 화면이거나 신호 없음이라는 글자를 내뿜고 있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50여 명의 분석관과 장교들의 얼굴은 하나같이 창백했고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와 다급한 통화 소리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빅터 모리슨이 저를 보자마자 달려왔습니다. 3주 전 한국 위성을 비웃던 그 여유만만한 표정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넥타이가 풀어져 있었고 눈 밑에는 푸른 그림자가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더그, 최악이야. KH-11 3기가 전자전 공격으로 센서가 포화됐어. 적국이 러시아제 크라수와 전자전 장비를 가동했는데 우리 위성 주파수를 정확히 겨냥하고 있어. 이건 우리 주파수 정보가 유출됐다는 뜻이야. 나머지 위성은? 그게 문제야. 설상가상으로 50년 만에 대형 모래폭풍이 중동 전역을 덮쳤어. 광학위성 5기가 전부 렌즈 보호 모드로 전환했어.
억지로 렌즈를 열면 모래 입자의 코팅이 벗겨져서 수십억 달러짜리 위성이 고철이 돼 저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두 다리에서 힘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전자전으로 3기, 모래 폭풍으로 5기, 8기가 동시에 무력화된 겁니다. 이스라엘은 오펙 위성도 같은 상황이야. 그쪽도 모래 폭풍에 광학 위성을 접었어. 전자전 대응은 우리보다 취약하고 저는 작전실 중앙에 거대한 디스플레이를 올려다봤습니다. 중동 지역 지도 위에 각국 위성의 궤도가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미국 위성은 빨간색, 이스라엘은 보라색, 유럽은 파란색. 모든 점들이 중동 상공을 피해 물러나 있거나 비활성 상태를 나타내는 회색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지도 한 구석에서 깜빡이는 작은 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초록색, 한국 위성이었습니다. 모든 위성이 눈을 감고 후퇴한 그 폭풍의 한가운데를 초록색 점 하나가 유유히 관통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태풍의 눈을 뚫고 날아가는 한 마리 독수리처럼 저는 그 초록색 점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3주 전 제가 장난감이라 비웃었던 바로 그 위성이었습니다. 제가 프레젠테이션을 5분 만에 잘라버렸던 바로 그 기술이었습니다. 제가 쓰레기통에 던진 바로 그 자료의 주인공이었습니다. 빅터도 그 점을 봤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빅터, 한국 위성은 왜 아직 살아있지? 빅터의 대답은 힘이 빠져 있었습니다. 모르겠어. 같은 모래 폭풍을 맞고 있는데 궤도를 이탈하지 않고 있어. 레이더 모드로 작동 중인 것 같은데 이 기상 조건에서 레이더를 켜봤자 노이즈 덩어리만 잡히거든. 한국 애들이 뭘 보겠어. 그냥 배터리 낭비하는 거지. 빅터는 여전히 한국 위성을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3주 전 한국 수석연구원의 마지막 말이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하늘이 맑을 때는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진짜 눈의 가치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드러나는 겁니다.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설마 그가 이걸 예견한 건 아니겠지. 이건 우연이겠지. 하지만 저 초록색 점은 분명히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310억 달러짜리 미국의 눈이 전부 감긴 이 칠흑 같은 밤에 한반도에서 날아온 작은 위성 하나만이 홀로 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백악관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캠벨 차관보, 지금 중동 상공을 볼 수 있는 위성이 있기는 합니까? 저는 그 초록색 점을 노려보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대답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대답은 32년 경력에서 가장 치욕적인 문장이 될 것이었습니다. 310억 달러를 쏟아부은 미국의 정찰 체계가 전멸한 이 순간, 유일하게 눈을 뜨고 있는 것은 3주 전 제가 장난감이라 비웃고 쓰레기통에 집어던진 한국의 위성이라는 사실. 대통령 각하, 현재 가용한 서방 진영 위성 자산은 전부 비활성 상태입니다. 다만 한 가지 옵션이 있기는 합니다. 한국의 정찰위성이 현재 중동 상공에서 작동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국 위성이라고? 대통령의 목소리에 당혹감과 불신이 가득했습니다. 무리도 아니었습니다. 세계 최강 미국의 정보 수장이 한국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니. 이것은 미국 정보 역사상 전례 없는 굴욕이었습니다. 즉시 한국 측에 연락하세요. 지금 당장.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눈을 감았습니다. 연락해야 할 상대는 바로 3주 전 제가 모욕하고 내쫓은 그 한국 국방과학연구소였습니다. 제가 5분 만에 브리핑을 잘라버린 그들에게 이제 무릎을 꿇고 도와달라고 해야 하는 겁니다. 자존심이 갈갈이 찢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적국의 핵미사일이 장착되는 그 순간에도 시계는 멈추지 않았고 우리에게는 눈이 없었습니다. 그 초록색 점을 빌려오지 않으면 수만 명의 미군이 증발할 수도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보안 회선의 다이얼을 돌렸습니다. 신호음이 울릴 때마다 심장이 쿵쿵 울렸습니다. 3주 전 제가 던진 모욕의 무게가 수화기를 잡은 손에 고스란히 실려 있었습니다. 한국 국방과학연구소로 연결해주세요. 긴급입니다. 그 전화 한 통이 제 인생에서 가장 수치스러운 순간의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것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진짜 힘을 깨닫게 되는 가장 위대한 여정의 첫걸음이기도 했습니다. 한국 국방과학연구소와의 보안회선이 연결되기까지 4분이 걸렸습니다. 그 4분이 4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국가지휘센터의 형광등 불빛이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고 주변의 모든 소리가 수중에서 듣는 것처럼 멀어졌습니다.
제 귓속에는 오직 심장이 쿵쿵거리는 소리만 울렸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한국어가 들려왔고 곧 통역관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대전 항공우주연구원 위성운용센터입니다. 용건을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침을 삼켰습니다. 목이 막혀서 첫 마디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32년간 전 세계 정보기관에 명령을 내리고 동맹국의 정보를 하사하듯 내려주던 제가 3주 전 장난감이라 비웃은 상대에게 도와달라는 말을 해야 하는 겁니다. 미 국방부 차관보 더글러스 캠벨입니다. 한국 측의 정찰위성 운용 책임자와 긴급 통화를 요청합니다.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1분이 지났습니다. 2분이 지났습니다. 빅터 모리슨이 제 옆에 서서 초조하게 손톱을 물어뜯고 있었습니다. 작전실 중앙 스크린에는 적국의 핵시설 추정 지역이 붉은 원으로 표시되어 있었지만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우리의 눈이 감겨 있었으니까요. 마침내 수화기 너머로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한국어 억양이 섞인 영어였지만 발음은 또렷했습니다. 캠벨 차관보님, 오랜만입니다. 3주 전 펜타곤에서 뵈었죠.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3주 전 제가 브리핑을 5분 만에 잘라버렸던 바로 그 수석연구원이었습니다. 제가 장난감이라는 말을 퍼부었을 때 주먹을 꽉 쥐고 조용히 돌아서던 바로 그 사람. 목소리에서 감정을 읽을 수 없었습니다. 분노인지, 조소인지, 아니면 그저 사무적인 것인지. 그 무표정한 차분함이 오히려 제 가슴을 더 깊이 찔렀습니다. 박사님, 현재 중동 상황을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미국의 정찰 자산이 전부 비활성화된 상태입니다. 한국 측의 위성 지원이 필요합니다. 제가 쏟아낸 문장은 건조했지만 그 한마디 한마디가 면도날로 제 자존심을 베어내는 것 같았습니다. 수화기를 잡은 손에 힘이 너무 들어가서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렸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3초간 침묵이 흘렀습니다. 3초. 고작 3초였지만 그 침묵 속에서 저는 3주 전 제가 던진 모든 모욕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차관보님, 3주 전에 저희 프레젠테이션을 5분 만에 중단시키셨죠. 저희 기술 자료를 받아보시기는 하셨습니까? 제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형광등 아래서도 빨개진 게 느껴졌습니다. 옆에 선 빅터가 제 얼굴을 보고 시선을 돌렸습니다. 기술 자료를 읽었냐고. 읽기는커녕 쓰레기통에 집어던졌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읽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제 태도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지금은 시간이 없습니다. 수만 명의 생명이 걸려 있습니다. 다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번에는 5초. 그 5초 동안 작전실의 시계 초침 소리가 귀를 때리는 것처럼 크게 들렸습니다. 벽면 모니터에서 적국의 핵시설 추정 구역을 나타내는 붉은 원이 마치 심장처럼 규칙적으로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그 깜빡임이 마치 카운트다운처럼 느껴졌습니다. 차관보님, 저희도 상황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한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제공하는 데이터는 보조 자료가 아니라 주력 자료로 활용되는 겁니까? 3주 전처럼 구글 어스 수준이라고 치부하시지는 않으실 겁니까? 그 질문은 전곡을 찔렀습니다. 3주 전 빅터 모리슨이 한국 위성을 구글 어스 수준이라고 비웃었던 것을 그들은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자존심 따위는 접어야 할 순간이었습니다. 주력 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미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겁니다. 잠시 후 한국 수석연구원의 목소리가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미세하게 온기가 실려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저희 위성은 중동 상공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30분 뒤에 첫 번째 데이터 패키지를 보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차관보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뭡니까? 데이터를 받으시면 놀라실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5분 만에 끊지 마십시오.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제 손에는 아직도 수화기의 진동이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빅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뭐래? 30분 뒤에 데이터를 보내준단다. 빅터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 모래 폭풍 속에서 보내봤자 흐릿한 노이즈 덩어리겠지. 참고 자료 정도는 될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저는 빅터처럼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한국 수석연구원의 마지막 말이 뇌리에 박혀 있었습니다. 놀라실 겁니다. 그의 목소리에 담긴 그 자신감. 그것은 허세가 아니었습니다. 모욕을 당하고도 분노하지 않고 도와달라는 요청에 복수하지 않고
오히려 담담하게 데이터를 보내주겠다는 그 여유. 그 여유의 근거가 무엇인지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30분. 그 시간 동안 저는 자리에 앉아 커피도 마시지 못했습니다. 모니터 구석에서 초록색으로 빛나는 한국 위성의 궤적만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그 작은 점은 여전히 모래 폭풍 한가운데를 유유히 관통하며 궤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위성들이 전부 꼬리를 말고 도망친 그 지옥 같은 하늘을 말입니다. 정확히 28분 뒤 보안 통신망을 통해 한국에서 데이터 패키지가 도착했습니다. 용량은 53MB. 제 옆에 앉은 수석 분석관 레이첼 파커가 화면을 보자마자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53MB. 위성 원본 영상치고는 너무 작은데요. 고해상도 사진 한 장이면 보통 수기가는 되거든요. 이건 뭐 파워포인트 파일 하나 수준인데. 하지만 저는 3주 전 한국 수석연구원이 프레젠테이션에서 했던 말이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위성 내부에서 AI가 실시간 분석을 수행한다. 지상으로 전송하는 것은 원본 데이터가 아니라 분석이 완료된 최종 보고서다. 그때는 흘려들었던 말이었지만 지금 53MB라는 숫자를 보자 등줄기를 타고 전류가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잠깐, 레이첼. 이건 원본 사진이 아니야. 위성이 직접 분석해서 보낸 결과물이야. 네? 위성 안에서 분석을 했다고요? 그게 가능합니까? 레이첼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무리도 아니었습니다. 위성이라는 극한 환경에서 방사선과 극단적 온도 변화를 견디며 고도의 AI 연산을 수행한다는 것은 당시 미국에서조차 연구 단계에 있던 기술이었습니다. 우리 NASA와 NRO가 공동으로 5년째 개발 중이었지만 아직 프로토타입조차 완성하지 못한 기술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그걸 이미 실전 배치했다는 겁니까? 열어봐. 레이첼이 파일을 열었습니다. 복호화 과정을 거치자 화면에 이미지가 떠올랐습니다. 그 순간 작전실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맙소사. 레이첼의 입에서 저도 모르게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도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빅터 모리슨이 제 등 뒤에서 모니터를 들여다보다가 안경을 벗었다 쓰기를 반복했습니다. 화면에 떠오른 것은 흐릿한 노이즈 덩어리가 아니었습니다. 세상에 모래 폭풍 한가운데서 찍었다는 것이 믿기지 않을 만큼 선명한 영상이 거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사진이 아니었습니다. 7가지 색깔의 등고선이 동심원을 그리며 퍼져나가는 입체적인 지형도였습니다. 지표면부터 지하 42m까지 마치 뼛속까지 드러낸 CT 촬영. 사진처럼 땅속에 구조물이 층층이 벗겨져 있었습니다. 이건 어떻게 찍은 겁니까? 레이첼이 데이터 헤더를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미친 듯이 날아다녔습니다. 30초 뒤 그녀가 고개를 들었을 때 얼굴에는 경악과 경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차관보님, 한국 위성이 다중대역 SAR을 동시에 운용했습니다. X밴드와 L밴드를 동시에 쏘면서 모래 입자의 난반사 패턴을 실시간으로 계산해서 노이즈를 제거한 겁니다. 이건 우리 NRO 기술연구소에서 이론적으로만 검토하던 기술입니다. 논문조차 아직 안 나온 기술이에요. 그런데 한국은 이걸 실전에서 쓰고 있습니다.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빅터 모리슨도 말을 잃었습니다. 3주 전 그가 장난감이라 불렀던 그 작은 위성이 미국이 이론, 연구 단계에서 끙끙대고 있는 기술을 이미 실전에 투입하고 있었다는 사실. 그것은 우리의 상식을 완전히 뒤집어 엎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충격은 이제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더 보세요. 레이첼이 화면을 스크롤했습니다. 등고선 지도 아래에는 한국 위성의 AI가 작성한 분석 보고서가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영어와 한국어가 병기된 그 보고서는 소름 끼칠 정도로 정밀했습니다. 타겟 식별 지하 복합시설, 깊이 42m, 총 4개 층, 1층 인원거주 구역, 열원 52개 감지, 추정 인원 48에서 55명, 2층 전자 장비 집중 구역, 전자기 방출 패턴 분석 결과, 우라늄 농축 원심 분리기 가동 징후, 3층 대형 엔진 테스트 구역, 최근 72시간 이내 고온 연소 흔적, 지표면 열복사 잔여량으로 추정한 연소 온도 섭씨 2800도, 4층 차폐 강화 구역, 이중 콘크리트 차폐벽, 방사선 차폐 구조 확인, 핵물질 저장소 추정, 신뢰도 98.7%. 저는 보고서를 읽는 동안 손이 떨려서 마우스를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위성 사진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완벽한 작전 보고서였습니다. 우리 엔하로 분석관 200명이 3일 밤을 새워도 만들기 힘든 수준의 보고서를 한국 위성 하나가 궤도를 도는 몇 분 안에 완성해서 보내온 겁니다. 잠깐, 이 데이터 아래에 뭔가 더 있어요. 레이첼이 스크롤을 더 내렸습니다. 화면 하단에는 색깔이 다른 데이터 블록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그것을 열자 기괴한 파형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이건 뭐지? 지표면 변이 데이터입니다. 한국 위성이 같은 지점을 2번 통과하면서 간섭계 레이더로 촬영한 겁니다. 첫 번째 통과 때와 두 번째 통과 때 사이의 지표면이 0.3mm 수축했습니다. 0.3mm, 500km 상공에서 0.3mm를 감지했다고? 네, 차관보님. 지하 엔진 테스트로 뜨거워진 흙이 식으면서 미세하게 가라앉은 겁니다. 한국 위성은 이 수축 패턴을 분석해서 지하 구조물의 정확한 형태를 역추적했습니다. 여기 빨간 구역이 엔진실이고 그 오른쪽 노란 통로가 핵탄두, 보관실로 이어지는 경로입니다. 빅터 모리슨이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피가 빠져나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3주 전 장난감이라 비웃던 그 남자가 지금은 창백한 얼굴로 입술을 달싹이고 있었습니다. 이게 가능해? 우리 KH-11도 이런 건 못하는데. 이건 마법 아니야? 마법이 아닙니다. 모리슨 국장님. 기술입니다. 레이첼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도 경탄의 빛이 가득했습니다. 한국은 하드웨어의 크기로 승부하지 않았습니다. 소프트웨어와 인공지능으로 물리적 한계를 돌파한 겁니다. 우리가 렌즈를 키우고 위성 덩치를 불리는 동안 그들은 위성에게 두뇌를 심었습니다. 생각하는 위성을 만든 겁니다. 제 머릿속에서 3주 전의 기억이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한국 수석연구원이 프레젠테이션 첫 슬라이드에서 했던 말. 저희 시스템의 핵심은 크기가 아닙니다. 두뇌입니다. 그때 저는 그 말을 코웃음으로 받아넘겼습니다. 하지만 지금 눈앞의 데이터가 그 말이 허풍이 아니었음을 처절하게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데이터의 충격파는 펜타곤을 넘어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첫 번째 데이터 패키지가 도착한 지 2시간 만에 제 앞에는 전 세계 정보기관에서 걸려온 통화 요청이 14건이나 쌓여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반응한 것은 이스라엘이었습니다. 모사드 기술정보국장 아비 골란이 긴급 보안 회선으로 연락해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의 느긋함이 완전히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캠벨, 한국이 보내온 데이터를 공유받았다. 우리 분석팀이 검증했는데 결과가 경악스럽다. 우리 오펙 위성이 15년간 추적하면서 윤곽조차 잡지 못한 시설의 내부 구조가 4개 층까지 완벽하게 드러나 있다. 이건 어떻게 가능한 건가? 저도 같은 질문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봐, 우리 이스라엘과 한국 사이에 정보 공유 협정을 체결하고 싶다. 즉시, 가격은 상관없어. 한국 위성 데이터에 대한 우선 접근권만 확보할 수 있다면 무엇이든 제공하겠다. 이스라엘이 무엇이든이라는 단어를 꺼낸 것은 제가 32년 경력에서 처음 본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정보 세계에서 절대로 먼저 머리를 숙이지 않는 나라입니다. 미국에게조차 대등한 거래를 고집하는 그들이 한국에게 먼저 손을 내밀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충격은 영국에서 왔습니다. GCHQ 소속 위성 분석관이 비공식 채널로 연락해왔습니다. 캠벨, 파이브 아이즈 회의를 소집해야 합니다. 한국 위성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우리의 기술 평가가 완전히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의 SAR 기술은 현재 서방 진영 어디에도 없는 수준입니다. 영국 기술로는 최소 8년은 뒤처져 있습니다. 8년. 그 숫자가 제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진짜 쇼크는 세 번째였습니다. CIA 동아시아 담당 부서에서 입수한 중국 측 동향 보고서가 올라왔습니다. 중국 인민해방군 전략지원부대 산하 우주감시팀이 한국 위성의 이번 활동을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있었던 겁니다. CIA가 중국 내부 소스를 통해 입수한 극비 보고서의 결론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의 위성 탑재 AI 기술과 다중 대역 레이더, 동시 운용 기술은 중국이 최소 7년 이상 뒤처져 있는 것으로 판단됨. 특히 엣지 컴퓨팅 칩의 우주 환경, 내구성은 중국의 현재 기술로는 복제 불가. 한국 반도체 기술의 군사적 전용이 예상보다 훨씬 진전되어 있음. 긴급 대응 방안 마련 필요. 중국이 긴급 대응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었습니다. 세계 2위 군사 대국이 한국의 위성 기술에 긴급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저는 보고서를 읽으며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습니다. 3주 전 제가 장난감이라 비웃었던 나라. 빅터 모리슨이 구글 어스 수준이라고 조롱했던 나라. 그 나라의 기술이 미국, 이스라엘, 영국, 중국을 동시에 경악시키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한국이라는 나라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무슨 짓을 하고 있었던 걸까요? 그때 레이첼 파커가 급히 달려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상기되어 있었고 태블릿을 들고 있는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차관보님, 한국에서 두 번째 데이터 패키지가 왔습니다. 이번 거는 첫 번째보다 더 심각합니다. 뭔데? 한국 위성이 적국의 전자전 장비를 역이용했습니다. 챕터 7 어둠 속의 체스. 두 번째 데이터 패키지를 여는 순간 작전실 안의 모든 시선이 중앙 스크린으로 쏠렸습니다. 적국은 러시아제 크라수와 전자전 장비를 풀 가동하여 모든 위성의 레이더 신호를 방해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KH-11 레이더 위성이 이 전자전 공격의 속수무책으로 당한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강력한 전파 장막이 기지 상공을 뒤덮어서 어떤 레이더 신호를 쏘아도 노이즈에 묻혀 쓸모없는 데이터만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한국 위성은 이 상황을 완전히 다른 각도로 접근했습니다. 레이첼의 설명을 듣는 동안 제 입이 점점 벌어졌습니다. 한국 위성은 적국의 방해 전파를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전파를 자기 것처럼 이용했습니다. 적이 쏘아올린 강력한 전자기파가 지하 구조물에 맞고 굴절되는 패턴을 역으로 수집해서 구조물의 형태를 더욱 정밀하게 읽어낸 겁니다. 안개 속에서 적이 손전등을 켰을 때 그 빛을 피해 숨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빛에 비친 적의 그림자로 적의 위치를 알아내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적이 방해하면 할수록 오히려 더 잘 보인다는 건가? 맞습니다. 적의 크라수아가 강력하게 전파를 쏘면 쏠수록 한국 위성의 AI는 그 전파가 지하 구조물에 부딪혀 만들어내는 미세한 굴절 패턴을 더 많이 수집할 수 있었습니다. 적은 자기 손으로 자기 집의 설계도를 한국에 넘겨준 격이 된 겁니다. 빅터 모리슨이 벽에 등을 기대며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그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우리가 수십 년간 전자전 대응 기술을 개발해왔어. 방해 전파를 차단하고 주파수를 바꾸고 출력을 높이는 방식으로. 그런데 한국은 아예 발상 자체를 뒤집었어. 방해 전파를 무기로 쓰다니. 이건 우리가 생각조차 못한 건데. 그의 목소리에서 3주 전의 오만함은 완전히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남은 것은 순수한 경탄이었습니다. 아니, 두려움에 가까웠습니다. 두 번째 데이터에는 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국 위성이 적국 기지의 전자전 장비를 역이용해서 읽어낸 추가 정보 목록이었습니다. 미사일 이동 경로 지하 4층에서 수직 갱도까지 이동용 레일 시스템 확인. 탄두 장착 후 발사까지 예상 소요 시간 4시간 30분. 발사대 위치 기지 동쪽 3.2km 지점 위장 구조물 아래. 지표면 온도 분석으로 최근 48시간 이내 발사대 덮개, 개폐 흔적 확인. 보복 발사 시나리오 기지 피격 시 자동 발사 프로토콜 가동 예상. 28발의 탄도미사일이 사전 입력된 좌표를 향해 발사될 것으로 추정. 목표 좌표 세 곳 식별 완료. 한국 위성은 적국이 공격을 받았을 때 보복으로 쏘아댈 미사일의 숫자와 목표 좌표까지 미리 계산해 놓은 겁니다. 이건 단순한 정보 수집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완벽한 전쟁 시나리오였습니다. 한국은 미국에게 칼을 건네면서 동시에 그 칼을 쓸 때 일어날 모든 반작용까지 계산해서 넘겨준 것이었습니다. 레이첼, 이 데이터의 신뢰도는? 한국 측이 자체 교차 검증을 거쳤습니다. 두 번의 궤도 통과 데이터를 간섭계 방식으로 비교했고 전자전 역이용 데이터와 SAR 데이터를 삼각 검증했습니다. 종합 신뢰도 97.3%입니다. 97.3. 우리 엔화로 분석의 평균 신뢰도가 보통 85에서 90% 사이입니다. 한국의 위성 하나가 우리 시스템 전체보다 높은 신뢰도의 데이터를 내놓고 있었습니다. 이쯤 되자 저는 분노도 수치심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저 전율만이 등골을 타고 흘렀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무서웠습니다. 떠들지 않았습니다.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3주 전 모욕을 당하고도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기술을 갈고 닦아서 세계가 가장 절박한 순간에 완벽한 답을 내놓았습니다. 그 침묵 속의 자신감이, 그 겸손한 칼날이 어떤 핵무기보다 무서웠습니다. 데이터가 도착한 지 4시간 뒤 백악관 상황실에서 긴급 NSC 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저는 펜타곤에서 차량으로 15분 거리인 백악관까지 이동하는 동안 차 안에서 한국이 보내온 데이터를 세 번째 다시 훑었습니다. 볼 때마다 새로운 디테일이 보였습니다. 한국의 AI가 작성한 보고서는 마치 살아있는 문서처럼 읽을 때마다 더 깊은 층을 드러냈습니다. 백악관 지하 상황실은 이미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대통령을 중심으로 국무장관, 국방장관, 합참의장, CIA 국장, NSA 국장이 원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벽면의 대형 스크린에는 한국이 보내온 무지개색 등고선 지도가 떠 있었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무겁고 건조했고 누군가 타놓은 커피의 쓴 향이 코끝을 찔렀습니다. 캠벨 차관보, 상황을 브리핑하세요. 대통령의 명령에 저는 일어섰습니다. 다리가 미세하게 떨렸지만 목소리만큼은 단단하게 유지하려 했습니다. 대통령 각하, 현재 미국의 정찰위성 8기가 전자전 공격과 기상 악화로 비활성 상태입니다. 이스라엘 위성 3기도 동일한 상황입니다. 서방 진영의 하늘, 위 눈이 전부 감긴 상태에서 현재 유일하게 중동 상공에서 작동 중인 정찰 자산은 대한민국의 위성입니다. 잠깐. 합참의장 월터 그레이 장군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는 덩치가 산만한 전형적인 전투 지휘관이었고 외교적 언어보다 직설적인 표현을 좋아하는 군인이었습니다. 한국 위성이 유일한 눈이라고? 우리가 연간 310억 달러를 쓰는데 고작 한국 위성 하나에 기대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유감스럽지만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장군님.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CIA 국장이 안경을 벗으며 끼어들었습니다. 한국 데이터의 신뢰도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독자적으로 검증할 방법은 있습니까? 저는 스크린을 가리키며 대답했습니다. 한국이 보내온 데이터는 두 가지 독립적 방식으로 교차 검증되어 있습니다. 다중대역 SAR 데이터와 간섭계 지표면 변이 데이터가 일치합니다. 또한 적국의 전자전 방해 신호를 역이용해서 얻은 지하 구조물 데이터가 세 번째 검증 수단으로 작동합니다. 종합 신뢰도 97.3%. 이 수준의 삼각 검증은 우리 NRO 시스템에서도 쉽게 달성하기 어려운 수치입니다. 대통령이 스크린 위의 등고선 지도를 뚫어지게 노려봤습니다. 그의 눈이 지하 4층 핵탄두 보관실을 나타내는 붉은 구역에 멈췄습니다. 이게 정말 한국이 독자적으로 만든 데이터입니까? 우리 NRO의 도움 없이 완전히 독자적입니다. 각하. 한국은 자체 개발한 위성, 자체 개발한 AI, 자체 개발한 레이더 기술로 이 모든 것을 해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이 기술의 일부는 현재 미국이 보유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 말을 하는 순간 회의실의 공기가 변했습니다. 미국이 보유하지 못한 기술이라는 말. 정보 감시 정찰 분야에서 미국이 세계 최강이라는 전제가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합참의장 그레이 장군이 주먹으로 탁자를 내리쳤습니다. 310억 달러를 쓰고도 한국만 못하다는 소리입니까? 도대체 그 예산이 어디로 간 겁니까? 장군님, 예산의 문제가 아닙니다. 접근 방식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위성을 크게, 렌즈를 크게, 시스템을 크게 만드는 데 집중했습니다. 하드웨어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전략이었죠. 하지만 한국은 완전히 다른 길을 갔습니다. 위성 크기는 우리의 5분의 1이지만 그 안에 인간의 두뇌에 해당하는 인공지능을 심었습니다. 하드웨어의 한계를 소프트웨어로 돌파한 겁니다. 그리고 그 소프트웨어의 근간은 한국이 세계 최고인 반도체 기술입니다. 대통령이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벽시계의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30초가 지났을까 대통령이 눈을 뜨고 결단을 내렸습니다. 캠벨 차관보, 한국 데이터를 기반으로 타격 작전을 수립하세요. 한국 위성의 실시간 좌표를 폭격기 유도 시스템에 직접 연동합니다. 그리고 한국 대통령에게 직접 전화하겠습니다. 이 정보를 공유해준 것에 대한 감사와 함께 향후 한국 위성 데이터를 미국의 최우선 정보 자산으로 격상하겠다고 전하겠습니다. 제가 대통령에게 질문했습니다. 각하, 타격 후 적국의 보복 미사일에 대한 방어 계획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국 위성이 파악한 바로는 28발의 탄도미사일이 발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통령이 고개를 돌려 국방장관을 바라봤습니다. 국방장관이 태블릿을 들어보였습니다. 각하, 현재 중동 미군 기지에는 패트리어트 방어 체계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28발을 동시에 상대하기에는 포대 숫자가 부족합니다. 다만 아랍에미리트 알다프라 기지에 동맹국이 배치한 추가 요격 체계가 있습니다.
어떤 체계입니까? 대한민국의 천공 미사일 방어 시스템입니다. 회의실이 다시 한번 술렁거렸습니다. 하늘의 눈도 한국, 지상의 방패도 한국. 세계 최강 미국의 안보가 한국의 기술 두 가지에 달려 있다는 현실이 눈앞에 펼쳐진 겁니다. 합참의장이 탁자 위에 팔을 내려놓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한국이 눈이 되고 한국이 방패가 된다. 이건 우리가 상상도 못한 시나리오야. 대통령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머뭇거릴 시간이 없습니다. 작전명을 정하세요. 한국 위성이 제공하는 실시간 좌표로 정밀 타격을 감행하고 보복 미사일은 천궁 체계가 막습니다. 이 작전의 성패는 한국 기술의 정확도에 달려 있습니다. 실행하세요. 작전명 오로라 선라이즈. 대통령이 상황실을 나간 뒤 저는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벽면 스크린에는 여전히 한국 위성이 보내온 무지개색 등고선 지도가 떠 있었습니다. 그 지도의 구석에 작은 글씨로 적힌 문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대전 위성운용센터 제공. 대전. 한국의 작은 도시. 그곳의 연구실에서 밤을 새운 엔지니어들이 만든 위성 하나가 이 순간 세계의 운명을 좌우하고 있었습니다. 310억 달러가 실패한 일을 그 대전이라는 곳의 연구원들이 해낸 겁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분함인지 부러움인지 경외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 뒤섞여 가슴 한가운데를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감상에 빠질 시간이 없었습니다. 이제 실전이었습니다. 한국의 눈이 찾아낸 적의 급소를 향해 미국의 칼이 날아가야 했고 그 뒤에 쏟아질 죽음의 비를 한국의 방패가 막아내야 했습니다. 인류의 운명이 한반도에서 시작된 두 가지 기술에 걸려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보안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엔하로 작전실 연결해 주세요. 그리고 한국 측과의 실시간 데이터 링크를 지금 즉시 개통합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5시 47분이었습니다. 워싱턴의 하늘은 아직 어두웠지만 중동 상공 500km에서는 한국의 초록색 눈이 여전히 잠들지 않고 세상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이 찍어낸 좌표 위로 미국의 B-2 스텔스 폭격기가 이미 항로를 잡고 있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정밀한 눈과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주먹의 조합. 그 조합의 핵심이 한국이라는 사실이 이 밤의 가장 놀라운 반전이었습니다. B-2 스텔스 폭격기 편대가 목표 상공에 진입한 것은 중동 현지 시각 새벽 4시 12분이었습니다. 펜타곤 국가지휘센터의 대형 스크린에는 폭격기의 항로가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고 그 옆에는 한국 위성이 초 단위로 업데이트하는 목표 지역의 열감지 데이터가 동시에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한국 위성이 보내온 타격 좌표는 소름이 끼칠 정도로 구체적이었습니다. 단순히 여기를 때려라가 아니었습니다. 지하 42m 아래 3층 엔진실의 북동쪽 모서리 0.3mm 지표면 수축이 가장 크게 관측된 지점 콘크리트 차폐벽의 구조적 취약점이 집중된 반경 2.4m 이내 그곳을 정확히 관통하면 연쇄 폭발이 핵탄두 보관실의 차폐벽까지 무너뜨린다는 시뮬레이션 결과까지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50여 명의 분석관과 장교들이 가득 찬 작전실 한가운데 서서 스크린을 올려다봤습니다. 손에는 대통령으로부터 전달받은 최종 타격 승인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타격 개시. 제 명령과 동시에 B-2 폭격기의 폭탄창이 열렸습니다. GBU-57 벙커버스터. 무게 14,000kg짜리 지하관통탄 두 발이 사막을 향해 낙하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위성이 실시간으로 좌표를 수정하며 폭탄의 낙하 궤적을 보정하고 있었습니다. 바람 속도, 기압 변화, 모래폭풍으로 인한 공기, 밀도 차이까지 계산해서 0.1초 단위로 미세한 궤적 조정 데이터를 쏘아보냈습니다. 500km 상공의 위성이 지상의 폭탄에게 길을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전례 없는 한미연합 타격이었습니다. 착탄까지 15초. 레이첼 파커가 카운트를 시작했습니다. 작전실 전체가 숨을 멈췄습니다. 50명이 넘는 사람들이 동시에 숨을 죽이자 에어컨 바람 소리와 서버의 윙거리는 소음만이 공간을 채웠습니다. 10초. 9.8점. 제 양손이 주먹을 쥐고 있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히는 통증이 느껴졌지만 풀 수가 없었습니다. 착탄. 스크린 위의 열감지 데이터가 순간적으로 하얗게 폭발했습니다. 지진 감지 센서가 리히터 규모 3.8의 진동을 포착했습니다. 한국 위성은 착탄 순간에도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폭발의 열기가 사그라지기도 전에 SAR 레이더를 가동하여 지하 구조물의 파괴 정도를 실시간으로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3초 뒤 한국 측에서 즉각 보고가 왔습니다. 1차 관통탄 목표 직격, 지하 3층 엔진실 관통 확인, 2차 관통탄 지하 4층 차폐벽 붕괴, 핵탄두 보관 구역 연쇄 폭발 진행 중, 5차 0.8m, 5차 0.8m, 500km 상공의 위성이 제공한 좌표로 투하한 폭탄이 수십 미터의 지하를 관통하고도 목표물에서 겨우 0.8m 벗어났다는 뜻입니다. 한국 위성이 찍어낸 좌표의 정확도가 그만큼 완벽했다는 증거였습니다. 작전실에서 환호가 터져나오려는 순간 레이첼이 비명에 가까운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보복 발사 감지. 탄도미사일 28발 발사. 방위 245도에서 270도 사이. 예상 도달 시간 3분 50초. 한국 위성이 예측한 그대로였습니다. 적국이 피격되자마자 자동 보복 프로토콜이 작동하여 사전에 입력된 좌표를 향해 28발의 탄도미사일이 일제히 솟구쳐 올랐습니다. 목표는 주변 미군 기지와 동맹국 시설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한국이 미리 계산해둔 보복 시나리오가 있었습니다. 28발이라는 숫자도 발사 각도도 목표 좌표 세 곳도 한국 위성이 이미 파악해둔 것이었습니다. 이 정보는 이미 중동 현지의 요격 부대에 전달되어 있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알다프라 기지. 그곳에 배치된 한국산 천궁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한국 위성이 눈이 되어 찾아낸 적의 심장을 미국의 주먹이 때렸고 이제 적의 반격을 한국의 방패가 막아내야 할 차례였습니다. 천궁 시스템의 위상 배열 레이더가 28개의 표적을 동시에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적국은 진짜 미사일 사이에 수십 발의 기만 탄두, 이른바 디코이를 섞어서 발사한 겁니다. 미군의 패트리어트 레이더가 혼란에 빠졌습니다. 화면 위에 40개가 넘는 표적이 동시에 깜빡이며 어떤 것이 진짜이고 어떤 것이 가짜인지 구별이 되지 않았습니다. 패트리어트 시스템 과부하, 표적 식별 실패, 수동 전환 중. 미군 측 보고가 떨리는 목소리로 전해졌습니다.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3분 50초 중 이미 1분이 지나고 있었습니다. 남은 시간 2분 50초. 그 순간 천궁 시스템의 사격 통제 컴퓨터가 다른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천궁은 한국 위성과 실시간으로 연동되어 있었습니다. 위성이 사전에 파악해둔 적의 발사대 위치, 미사일의 발사, 각도, 탄도의 예상 질량 데이터가 천궁의 AI에 이미 입력되어 있었던 겁니다. 디코이와 진짜 탄도의 차이를 위성 데이터와 대조하여 순식간에 걸러냈습니다. 천궁 시스템 표적 식별 완료. 진짜 탄도 28발 분리. 디코이 17발 제외. 전 포대 일제 사격 준비 완료. 발사. 중동의 밤하늘이 하얗게 밝아졌습니다. 천궁 미사일이 콜드 런칭 방식으로 발사대에서 수직으로 툭 튀어오른 뒤 공중에서 엔진이 점화되어 무시무시한 각도로 꺾이며 적의 탄두를 향해 돌진했습니다. 스크린에 표시된 궤적은 마치 밤하늘에 그려진 칼날 같았습니다. 히트 투 킬. 천궁 미사일은 폭약의 힘이 아니라 초속 수 킬로미터의 운동 에너지로 적의 탄두를 직접 들이받아 부수는 방식이었습니다. 150kg의 금속 덩어리가 마하 5 이상의 속도로 돌진할 때 발생하는 충격 에너지는 소형 폭탄과 맞먹습니다. 한 번 명중, 두 번 명중, 세 번 명중. 레이첼이 보고를 읽었습니다. 4번, 5번, 6번. 연쇄적으로 명중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작전실의 모니터 위에서 적의 미사일을 나타내는 붉은 점들이 하나씩 꺼져갔습니다. 15번 명중, 16번, 17번. 모든 시선이 스크린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25번, 26번, 27번. 마지막 하나가 남았습니다. 28번째 미사일은 다른 것들보다 궤적이 불규칙했습니다. 최종 단계에서 기동 변환을 시도하며 요격을 피하려 했습니다. 3초간의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 3초가 3년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8번 명중. 전탄 요격 완료. 방어선 돌파 제로. 작전실이 터져나갔습니다. 함성도, 울음도, 탄식도 뒤섞인 폭발적인 반응이었습니다. 누군가 박수를 쳤고 누군가 고개를 숙이고 기도를 했습니다.
빅터 모리스는 벽에 등을 기대고 천천히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눈가가 젖어 있었습니다. 28발 전탄 요격. 미국의 패트리어트가 표적 식별조차 못한 상황에서 한국의 천궁이 단독으로 해낸 겁니다. 하늘에서는 한국의 눈이 적의 모든 것을 낱낱이 읽었고, 지상에서는 한국의 방패가 죽음의 비를 완벽하게 막아냈습니다. 눈과 방패, 두 가지 모두 한국이었습니다. 작전이 종료된 뒤, 저는 한참 동안 텅 빈 회의 테이블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워싱턴의 하늘에는 여명이 밝아오고 있었지만, 제 마음속에는 아직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3주 전에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한국 수석연구원의 프레젠테이션을 5분 만에 잘라버리던 제 얼굴, 장난감이라는 단어를 아무렇지도 않게 내뱉던 제 입, 기술 자료를 읽지도 않고 쓰레기통에 던지던 제 손, 그 하나하나가 지금은 비수가 되어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대통령의 지시로 한국 측과 화상회의를 진행했습니다. 화면 너머에는 3주 전 제가 모욕했던 그 수석연구원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승리의 기쁨도, 복수의 쾌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담담했습니다. 그 담담함이 오히려 제 가슴을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박사님, 저는 사과드려야 합니다. 제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32년간 미국 국방부에서 일하면서 타국에 사과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지 않을 수 없는 사과였습니다. 3주 전 제가 여러분의 기술을 장난감이라 불렀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을 잘라버렸습니다. 기술 자료를 읽지도 않았습니다. 그것은 무지에서 비롯된 오만이었습니다. 지난 24시간 동안 저는 제 32년 경력 중 가장 큰 교훈을 얻었습니다. 한국의 기술이 미국을 구했습니다. 수만 명의 미군과 동맹국 시민의 목숨을 구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화면 너머에서 한국 수석연구원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처음 보는 미소였습니다. 따뜻하면서도 단단한, 이긴 자의 여유가 아니라 동료로 인정받은 자의 안도감 같은 미소였습니다. 차관보님, 저희는 사과를 받으려고 기술을 개발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한 가지만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크기가 힘이 아닙니다. 생각하는 힘이 진짜 힘입니다. 저희의 위성은 작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대한민국의 연구원 수천 명의 밤샘과 땀이 들어 있습니다. 하드웨어는 빌릴 수 있지만 그 안에 심는 지능은 빌릴 수 없습니다. 그것이 저희의 진짜 무기입니다. 그 말에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소식이 속속 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이 한국과 정보 공유 협정을 공식 제안했습니다. 영국이 파이브 아이즈에 한국을 옵저버로 초대하자는 안건을 상정했습니다. 미상원 군사위원회의 브래들리 의장이 기자회견에서 한국 위성기술 협력 예산을 최우선 배정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한국 방산 기업들의 주가가 하루 만에 15% 급등했습니다. 세계가 한국을 다시 보기 시작한 겁니다. 하지만 제가 가장 전율한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한국 외교부 대변인이 외신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남긴 단 한 줄의 답변이었습니다. 확인해 드릴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을 뿐입니다.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 그 차가운 한 문장.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떠벌리지 않았습니다. 세계를 구해놓고도 묵묵히 고개만 끄덕이는 그 절제된 침묵. 그것이 진짜 강자의 태도였습니다. 만약 그들이 우리가 해냈다고 소리 높여 외쳤다면 오히려 덜 무서웠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다음에도 필요하면 또 해주겠다는 무언의 약속처럼. 아니, 다음은 당신들 차례일 수도 있다는 조용한 경고처럼. 그날 밤, 저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차를 세우고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알링턴의 겨울 하늘은 맑았습니다. 수천 개의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고 그 별들 사이 어딘가에 한국의 위성이 묵묵히 지구를 돌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작은 존재가 오늘 밤 수만 명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310억 달러의 거인이 실패한 일을 그 작은 존재가 해냈습니다. 저는 그제야 한국 수석연구원이 3주 전 마지막으로 남긴 말의 진짜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하늘이 맑을 때는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진짜 눈의 가치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드러나는 겁니다. 그가 옳았습니다. 하늘이 맑을 때 310억 달러의 미국 위성은 화려했습니다. 누구보다 선명하게, 누구보다 넓게 세상을 내려다봤죠. 하지만 폭풍이 몰아치고 적이 눈을 가릴 때 그 거대한 시스템은 무너졌습니다.
반면 한국의 작은 위성은 폭풍 속에서도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적의 방해마저 무기로 바꿔버렸습니다. 모래 폭풍이 방패가 아니라 배경 소음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하드웨어의 크기가 아니라 소프트웨어의 지혜로 이뤄낸 기적이었습니다. 대한민국. 한반도의 작은 땅. 하지만 그 작은 땅에서 시작된 기술이 세계의 질서를 바꾸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덩치로 밀어붙이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얼마나 정교하게 생각하는가, 얼마나 깊이 보는가,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만드는 지혜를 가졌는가. 그것이 진짜 힘인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의 문을 연 것은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저는 밤하늘을 향해 조용히 경례를 올렸습니다. 적이었던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 저는 32년 군 생활에서 가장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대전의 연구실에서 밤을 새우며 이 기적을 만들어낸 한국의 엔지니어들에게, 그들의 손에 박힌 굳은 살에, 그 굳은 살이 만들어낸 잠들지 않는 눈에, 대한민국의 독수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의 하늘을 조용히 지키고 있습니다. 그 어떤 폭풍도, 그 어떤 어둠도 감출 수 없는 눈. 그리고 이것은 끝이 아닙니다. 한반도의 눈이 세계의 안보를 주도하는 새로운 시대의 시작일 뿐입니다. 여러분, 500km 상공에서 잡아낸 0.3mm의 지표면 수축, 28발의 죽음의 비를 단 한 발도 놓치지 않은 완벽한 방패. 이것은 영화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반도체나 만드는 나라라고 무시당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반도체 기술이 위성의 두뇌가 되고 미사일의 눈이 되어 세계를 핵전쟁의 벼랑에서 끌어올린 겁니다. 이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에게 알려져야 한다고 생각하시면 지금 바로 공유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아주시고요. 가슴이 뜨거워지셨다면 댓글에 딱 2글자만 남겨주십시오. 지금까지 미 국방부 차관보가 경험한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대한민국의 기술이 세계를 지키고 있다는 사실.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이 이야기를 널리 공유해 주세요. 작은 관심이 큰 자부심을 만듭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감동테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